자, 드디어 우리가 오늘이면은 여러분들 일단 표면적으로 나온 진도는 다 끝나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수업을 하면 아마 시험 범위는 이제 다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계속 사실 뭐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과목을 공부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수업을 해서 이 기본 익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기본적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는지, 무엇을 똑바로 알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점검해가지고 점점점 땅을 고르듯이 여러분들 실력을 골라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항상 유념을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 처음부터 할 작품이 광활루기라고 하는 작품은 어떻게 보면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이제 춘향전의 이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본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이제 대부분의 문학들은 구비 전승되는 경향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승되는 과정에서 내용들이 조금씩 개작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가지고 어떤 그 지역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조금 내용이 달라진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내용이 달라지는 그런 작품들이 전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런 걸 우리는 이본이라고 해요. 알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별주부정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결말이 굉장히 막 달라진 여러 가지 이본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원래는 뭡니까? 토끼가 도망가고 자라도 그 자리에서 자결하고 끝나는 장면이었는데 뭐 다른 작품에서는 토끼가 도망가니까 자라도 같이 도망가 버리는 그렇게 끝나는 장면도 있고 또 어디에는 토끼가 도망가서 자라가 이제 자결을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자라야 해서 뭐하냐 해서 이러저러 얘기했더니 나를 그럼 데리고 용궁에 가자 해서 용궁에 가니까 할아버지가 용왕을 고쳐줬죠.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가 화타였다 뭐 이런 결말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이야기지만 조금씩 다른 것들 이런 걸 우리는 이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한문으로 쓰여진 소설이라서 한문소설이죠. 자, 그리고 춘향이와 이도령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사랑 이야기를 다룬 영정소설입니다. 자, 성격은 우리 고전의 좀 대표적인 성격 중에 하나죠. 바로 해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평민들의 그런 모습을 오히려 굉장히 잘 담고 있는 근데 한문으로 쓰여있고 작가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양반이 썼다는 걸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지만 그런 평민들의 내용이 굉장히 진하게 녹아있는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주제는 바로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특징은 첫 번째로 그렇죠? 자, 해학과 풍자를 사용한 사용해서 이로 인한 골개미. 자, 문학의 네 가지 범주 중에 순고미, 우아미, 비장미, 골개미 하는데 골개미는 쉽게 말하면 재미, 웃김 이런 걸 통해서 느끼는 아름다움을 이제 골개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작품에서도 역시 언어 유희를 사용을 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해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죠. 자, 여기서는 춘향전과 배경이 좀 달라져요. 춘향전과 배경이 달라집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춘향전을 베이스로 만든 이본인데도 배경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배경은 바로 언제냐면 고려 공민왕 시절 홍건적의 난이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실려있던 임경업전하고 이어가지고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우리가 점쳐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중간고사 때도 소설 두 개를 엮어가지고 시험에 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임경업전이랑 이 광활루기랑 이어서 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특징. 그렇죠? 그래서 총 8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8회는 이제 심춘,
1회가 이제 심춘, 그 다음 2회가 탐향, 그 다음에 3회가 이제 음정, 그 다음 4회가 석별, 그렇죠? 그 다음 5회가 거령, 그 다음 6회가 수절, 그 다음 7회가 공명, 그리고 마지막 8회가 천냥. 이렇게 8회로 구성이 돼서 각 부분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3회가 음정이에요. 네, 음정. 자, 됐습니까? 그죠? 오케이? 그치? 자, 다 적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식을 바탕으로 광활루기 작품을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이제 그 시험에 나왔던 지문은 바로 제1회 봄놀이 심춘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도령과 춘향이가 만나는 그 장면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여러 그 시험에 제시가 됐었던 부분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오작교에선 설랑이 봄바람에 취하고 버드나무 언덕에선 가인이 그네를 띠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사실 바로 뭡니까? 오작교라고 하는 것은 견우와 직녀 전설에 나오는 그 다리잖아요. 그렇죠? 까마귀와 까치가 만들어준 다리입니다. 그렇죠? 즉 바로 뭡니까? 춘향이와 이도령이라고 하는 남녀 간의 사랑을 견우와 직녀의 고사를 어떻게 보면 인용해가지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오작교에서는 바로 뭡니까? 선랑. 랑은 이제 남자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선과 같은 남자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바로 누구? 춘향전으로 따지면 이도령이었겠지만 이 작품에서는 이도린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버드나무 언덕에선 가인, 가인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으로 여성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죠. 한자성어로 보면 제자 가인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재주 많은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인은 바로 춘향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면은 지금 이 부분은 바로 뭐다? 지금 그 단오날, 그렇죠? 춘향이가 단오제에서 이제 춘향이는 그네를 띠고 이도령은 다리에서 춘향이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고사를 인용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부터 봅시다. 광활루기는 작품 전체의 제목이다. 광활루가 없었더라면 이도린이 놀러가지 않았을 것이요. 이도린이 놀러가지 않았더라면 춘향이 이도린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요. 춘향이 이도린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8회로 구성된 한 편의 작품이 무엇을 바탕으로 탄생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광활루가 없었더라면부터 탄생할 수 있었겠는가까지. 그죠? 자, 여기서는 지금 앞에 문장의 끝에 말이 뒤에 문장의 첫 말이 지금 되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연쇄법이 사용이 되었고,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바탕으로 탄생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물어봤죠. 광활루가 없었으면 이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서리법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광활루 때문에 이 작품이 만들어졌다. 그만큼 광활루가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광활루 하나가 공중에 솟구쳐 있었기에 이도린이 놀러갈 수밖에 없었고 춘향이 이도린을 만날 수밖에 없었으며 8회로 구성된 한 편의 작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작품 창작의 가장 큰 1등 공신이 바로 광활루라는 지역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중량이고. 자, 그네 깨는 모습을 이도린이 보고, 그쵸? 자, 여기서 이 이도린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까 얘기했지만 바로 뭐다? 춘향전의 이도령에 해당하는 인물이죠. 저 이름을 바꿔놨죠. 이몽룡이죠, 정확하게. 그치? 자, 이도린이 보고 자기도 모르게 눈앞이 어질어질하여 김한에게 말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김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이도리는 보좌하는 노비, 몸종이라고 볼 수 있고 바로 뭐다? 춘향전의 방자와 같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알겠죠? 춘향전에 보면은 방자가 이도령의 말을 더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듯이 여기서는 이제 김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도령의 말을 전달해주는 방자와 같은 역할을, 그리고 이 방자의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뭐죠? 춘향과 이도령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듯이 이 작품 내에서도 이도령과 춘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김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김한에게 말했다. 너는 저런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자, 여기서 지금 이 이도린이 지적하는 저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춘향이 그네 뛰는 모습이죠. 한눈에 반한 거죠. 자, 그래서 저런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저것이 금이냐 옥이냐 아니면 귀신이냐? 그것도 아니면 선녀냐? 너는 저것을 아느냐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저것이 금이냐 옥이냐부터 선녀냐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춘향의 모습에 대한 감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감탄해가지고 마치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김한이 대답했다. 금도 아니고 옥도 아닙니다. 낙수에 빠져 죽은 이의 넋도 사라지고 양대에서 구름과 비를 만들던 여인의 일도 이제 아득하기만 한데, 자, 여기서 낙수에 빠져 죽은 이, 자, 요것도 역시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 내용 첫 번째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국 신화의 인물인 복희 씨의 이제 딸 복비라고 하는 사람이 낙수에 이제 예전에 빠져 죽은 그런 고사가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인용해 왔죠. 그래서 그의 넋도 사라지고 양대에서 구름과 비를 만들던 여인, 그렇죠? 이것도 역시 고사를 인용한 내용 두 번째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염제의 딸인 무신선녀가, 그렇죠? 무산신녀가 그 비를 말리던 그런 여인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 일도 이제는 아득하기만 한데 어떻게 귀신 같고 선녀 같은 아가씨가 요즘 세상에 나타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고사에 나왔던 진짜 선녀와 귀신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사를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누구란 말이냐?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누구냐? 도련님께서는 교방행수 기생 월매를 기억하시는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자,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자, 이 광활무기의 특징이 바로 여기서 지금 드러납니다. 알겠죠? 하나. 자, 밑줄 치도록 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야? 가로치고 이렇게 써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사건에 대한 짤막한 평이나 감상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바로 광활루기의 서술상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고전 소설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약간 편집자적 논평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제시를 하는데 광활루기에서는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중간중간 편집자적 논평 같은 내용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임경업전하고 이 작품을 비교했을 때 극명한 차이점이 바로 이런 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임경업전 같은 경우도 고전 소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평가하는 내용은 편집자적 논평이나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등장한다는 점은 두 작품의 차이점이다라고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저렇게 젊고 아리따운 여인은 어떻게 반쯤은 쭈글쭈글해진 노파에다 비교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 그치? 즉, 지금 바로 앞에서 김한이 월매를 기억합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저 여인이 월매라고 얘기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쭈글쭈글해진 노파에다 비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월매의 딸 춘향입니다.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며 글도 잘하고 바느질도 잘하며 다음 페이지 자, 바느질도 잘하며 그렇죠? 자, 그 용모와 자태는 정말 절색입니다. 남원의 절색일 뿐 아니라 도내의 절색이요. 도내의 절색일 뿐 아니라 국내의 절색이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자, 꼭세로 표시합시다. 도내의 절색일 뿐 아니라부터 손색이 없습니다까지. 그렇죠? 아, 쏘리. 여기서부터 아니네. 남원의 여기서부터네. 쏘리. 자, 여기서도 지금 표현법을 보게 되면은 남원의 절색일 뿐 아니라 도내의 절색이고 도내의 절색일 뿐 아니라 국내의 절색이고 지금 앞 문장의 끝말이 뒷 문장에 역시 똑같이 연결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연쇄법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춘향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남원 지역에서 굉장히 뛰어난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 다음 도내에서 가장 뛰어난 아름다운 사람이다. 국내에서 굉장히 뛰어난 아름다운 사람이다. 점점 춘향이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점층법도 함께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연쇄법과 점층법을 사용을 함으로써 바로 뭐다? 춘향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도린이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풍류를 즐길 만한 인연이 정말이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네가 가서 불러오거라. 도련님께서는 저 아이를 불러다가 무엇을 하시려고요? 고운 얼굴 한번 보려고 그런다.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도 역시 서술자가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누구나 다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서 서리적 표현을 사용해서 편집자적 논평을 이렇게 짤막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자, 도련님께서 저 아이를 보시고 무엇 하시려고요? 눈치 빠른 기만. 자, 내가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네가 알아서 못하느냐? 부른다 해도 저 아이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 봅시다. 자, 오고 안 오고는 저 아이한테 달렸지 너한테 달리지 않았으니 너는 그새 주둥이 같은 입을 그만 닥치거라 라는 거죠. 기만은 뭡니까?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 뭡니까? 이도린이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춘향을 불러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죠. 자, 이에 기만이 머리를 떨구러 갔다. 이제 면박을 받고 이제 풀이 죽어서 갔죠. 원래 춘향은 풍경을 즐기려는 옆집 여자아이를 따라 나온 것. 그렇죠? 이게 바로 자, 풍경을 즐기려는 옆집 여자아이를 따라 나온 것. 이게 바로 춘향이 광활루에 나온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 나온 것이 없다. 채색줄로 만든 그네를 탔는데 봄바람에 옷자락이 흐트러져 버드나무 가지를 꽉 잡은 채 그네를 멈추고 옷 매무새를 바로잡으려 했다. 그때 갑자기 광활루 위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자 이게 누구지? 그렇죠? 자, 춘향은 몸을 돌려 꽃그늘 속으로 들어가 숨고서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도린이 꽃무늬가 있는 작은 종이를 손에 쥐고 홀로 광활루 동쪽 난간에 기대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티없이 맑아 춘향은 은연중에 찬탄하는 말을 내뱉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밑줄 치도록 합시다. 그 모습이 티없이 맑아서 춘향은 은연중에 찬탄하는 말을 내뱉었다. 즉 춘향도 첫눈에 띠용 하고 이도린에게 반했다라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이도린에 대한 춘향의 호감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인상이 참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갑자기 기만이 바쁜 걸음으로 와서 불렀다. 춘향 남자 어디 있어?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춘향이 다시 몸을 돌려 숨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기만이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꽃그늘에까지 와서 춘향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자, 중략 부분 지나서 기만이 웃으며 말했다. 춘향은 노여 말고 내 말 한번 들어보. 어제 남문 밖 큰 길에서 까치 같은 옷차림의 사령들이 쌍쌍이 앞에서 인도하고 호랑이 무늬에 활집을 진 군관들이 대열을 이루며 뒤에서 호위한 채 한 귀인이 구름 같은 가마에 앉아 아전들과 기생들 사이를 누비고 다녔는데 낭자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한 귀인, 이 사람이 바로 이도린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즉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기만은 사실 이도린과 춘향이는 만난 적이 있었다. 그 과정을 지금 한번 이제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춘향이가 대답합니다. 네가 쓸데없는 말을 하는구나. 내가 어찌 봉관사또를 몰라보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봉관사또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보통 학교에서 예전에 춘향전을 많이 배울 때는 거의 춘향전 끝부분을 많이 배웠거든요. 알겠죠? 근데 거기서 춘향전 끝부분에서는 봉관사또로 이제 변사또가 등장을 해가지고 춘향이를 괴롭히다가 결국 이도령에게 이제 혼이 나가지고 이제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 전체를 보게 되면은 원래 이 지역을 다스리던 봉관사또는 바로 이도령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곳은 아버지가 예전에 좌정하던 곳이니까 여기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자리를 옮겨서 이제 추궁을 할 것이다 해서 자리를 옮기는 장면이 있거든요. 알겠죠? 즉 원래 이 지역이 이도령의 아버지가 다스리던 지역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도령의 아버지가 뭡니까? 서울로 이제 전출을 나가게 돼가지고 이도령이 따라가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봉관사또가 이제 변화도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1화 부분 지 앞부분에 있는 이 봉관사또는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이도린의 아버지를 나타내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춘향이는 바로 뭐다? 김한이 얘기한 그 귀인이 바로 봉관사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김한이 언급한 귀인이 그렇죠? 이도린의 부친이라고 오해를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내가 말한 귀인은 바로 사또자재 도련님이요. 기특한 기만. 그래서 지금 서술자가 지금 기만을 칭찬해주고 있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사또자재 도련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낭자, 우리 도련님을 한번 만나러 갑시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김한이 춘향에게 말을 건 목적이 되죠. 자, 도련님이 어떻게 춘향인지 추향인지 그쵸? 춘향인지 추향인지 바로 뭐다? 그쵸? 여기서는 언어 유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여기서는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원래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춘향 이름의 춘자 자체가 원래는 봄춘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춘향의 이제 이름의 춘자가 봄의 의미를 나타내니까 봄을 얘기하는 춘향인지 가을을 얘기하는 추향인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보통 이제 춘향전 끝부분에 보면 이도령이 처음에 이제 그 거지 행세를 해가지고 그 춘향이 우게 갇힌 춘향이를 만나러 올 때 월매가 얘기하죠.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지 하나가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여기서 서방은 원래는 이제 남편을 서방이라고 하는데 그 서자가 서역 서자랑 이제 소리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같은 이제 서쪽을 나타내니까 남쪽을 나타내는 남방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거는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라고 할 수 있지만 얘네는 사실 춘자가 봄춘자랑 똑같기 때문에 동음이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고 그냥 언어유희, 말장난인 언어유희가 사용되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춘향인지 추향인지 그렇죠? 알겠느냐? 내가 춘향인네, 기생인네 하면서 농짓거리해서 일을 벌였겠지. 나는 죽어도 못 간다, 죽어도 못 가. 그래서 지금 김한의 그런 제안을 지금 거절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춘향남자. 그대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면서 이다지도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오라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김한의 말하기 방식도 좀 잘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처음에는 바로 뭐다? 그대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면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뭡니까? 상대방을 축혀 세우고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일단 축혀 먼저 상대방을 뭡니까? 띄워놓은 다음에 왜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느냐 하고 질책을 하는 그런 방식의 말하기를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속담에도 그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고 했듯이 그치? 자, 여기서 보면 속담에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고 했듯이 자, 말 그대로 지금 속담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법을 우리는 풍류법이라고 해요. 문학에서 이렇게 속담이나 뭐 격언 이런 걸 인용해 오는 걸 풍류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고 했듯이 도련님께서 추능이 바란 것이 우연히 오늘이요. 낭자가 그네 뛰며 놓은 것도 마침 이때이니 라는 거에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무슨 뜻이냐면 배나무가 있는데 배가 열려있는데 까마귀가 마침 날았어.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배가 뚝 떨어졌어. 그럼 사람은 뭐라고 생각한다? 까마귀 때문에 배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하지만 두 가지 일은 각각 서로 따로 일어나서 서로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즉 서로 연관성이 없는 일이 마치 뭡니까? 서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어진 것처럼 보는 것을 우리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한이 얘기하는 건 바로 뭐다? 둘의 만남이라고 하는 건 지금 진짜 큰 우연이다. 이렇게 지금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련님께서 추능이 바란 것이 우연히 오늘이며 낭자가 그네 뛰며 논 것도 마침 이때이니 이는 참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된 것이요. 그렇죠? 자, 밑줄 치도록 합시다. 바로 이는 참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거듭된 우연으로 그렇죠? 춘향과 이도린의 인연이 이루어진 것임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속담을 인용해와가지고 현재 그 만나게 우연으로 이루어진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자, 도련님께서 낭자를 보시고는 귀신이냐 선녀냐라고 물으시기에 귀신도 아니고 선녀도 아닙니다라고 말했고 그럼 누구냐라고 하시기에 행수 기생의 딸입니다라고 말했어. 젊은 사내가 어찌 한 번쯤 그 아름다움을 살피려 하지 않겠소. 춘향남자는 잘 헤아려서 처신하시오. 갈 수 있으면 가는 것이고 못 가겠다면 못 가는 것이지만 화와 복이 눈앞에 놓여 있으니 남자는 잘 생각하시오 하는 거지. 그치? 지금 저기서는 바로 뭡니까? 은근히 지금 협박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은근한 위협을 가하더라는 거죠. 왜? 지금 뭡니까? 춘향은 기생 월매의 딸이기 때문에 신분이 천민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도리는 뭡니까? 아버지가 이 지역을 다스린 봉간 사또니까 양반의 자제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은 X 되는 거고, 그렇죠? 말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은근히 지금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춘향이 한참 동안 잠자고 있다가 말했다. 내 말이 일리가 있다라고 해서 저 결국은 김한의 말을 듣고 이도린을 만나러 가게 되는 그런 장면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은 춘향전과 우리가 비교하는 내용을 좀 많이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일단 인물의 이름이 다르고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배경은 남원에 그 전라남도 남원에 있는 광활루라고 하는 점은 똑같지만 시대적 배경이 여기서 드러나진 않았지만 시대적 배경이
바로 뭐다 고려말 동민왕 때라는 점은 이 작품과 이제 춘향전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임경업전과 비교했을 때는 공통점은 바로 뭐다 둘 다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렇죠? 이런 점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차이점은 편집자적 논평이나 이런 점들은 좀 다르게 여기서는 괄호의 형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는 점도 우리가 유념을 해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음 작품 호화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필기를 하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형시조이고 연시조입니다. 자, 성격은 전원적 자연 속에서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환적이 뭐예요? 전원이 우리가 그 흔히 전원 생활 이런 말 하잖아, 그렇지? 그 시골이나 이런 데 좀 한적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자연에 어우러져 사는 거 이런 걸 전원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주제는 자, 바로 전원에서 누리는 한가로운 감정, 그렇죠? 한정과 안빈납도. 그래서 우리가 강호 한정이란 말 많이 시험 작품에서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호가 자연을 나타내고 한정은 자연 속에서 이제 누리는 일종의 유유자적한 그런 즐거움 이런 걸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특징은 자, 첫 번째로 자, 바로 동서남북의 네 방향을 이용해서 어떻게 작품의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점은 이 작품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모든 그 각 수가 동일한 식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뭡니까? 작품의 통일성을 같은 작품이라는 느낌을 느껴지게 통일성을 부여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영탄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탄적 표현을 통해서 바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 적었습니까? 반면 다 적었어? 칠판 뚫어지겠다. 오늘 그렇게 째려보고 있어. 안 보여서 그런가요? 아, 그래? 안 보여? 자, 그래서 보다 합시다. 제목이 호화국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호자가 불을 호자예요. 알겠죠? 우리가 그 돈호법 할 때 그 호자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아는 아이야자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항상 시작이 아이야라고 부르는 말로 시작해서 이 작품의 제목이 호화국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거는 간단하게 뭐 적어 놓도록 합시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그래서 호자는 바로 뭡니까? 부르다. 아자는 아이를 나타내죠. 곡자는 노래고. 그래서 바로 뭐다? 이 작품은 각 수의 시작이 아이야로 시작되는 모습으로 인한 제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쵸? 자, 다 적었습니까? 자, 그럼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아이야 하고 지금 대상을 지금 부르고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아이야라고 부를 때 이 아이가 바로 이 시에서 이야기를 듣는 청자에 해당합니다. 아이야라고 부르면은 그 상대방이 아이라는 뜻이고 그 아이가 바로 지금 이 말을 듣는 청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시에서 사용된 가장 독특한 모습은 바로 뭐다?
대화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서 지금 글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청자인 아이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내용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아이야, 구렁망태 그쪽 찾아라. 서쪽 산에 날 늦겠다라는 거죠. 자, 지금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특징의 이 작품은 동서남북의 방향을 통해서 시상이 전개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뭡니까? 화자가 시상 전개라는 첫 번째는 바로 서쪽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시상 전개 방식 1번, 그렇죠? 서쪽에 대한 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야, 구렁망태 찾아라. 서쪽 산에 날 늦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구렁, 망태 이런 거는 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소품들의 이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이 보고 이제 망태는 일종의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은 등짐에 매는 약간 그 종이로 된 가방 같은 그 백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찾아가지고 지금 서쪽 산으로 가자는 거죠. 밤 지낸 고사리 벌써 아니 자랐으랴. 그래서 밤을 지낸 고사리가 지금 이미 자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하면서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뭡니까? 지금 이 화자는 바로 이 고사리를 캐러 가기 위해서 아이 보고 지금 함께 얼른 서쪽 산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고사리는 바로 소박한 음식, 그렇죠? 일종의 안빈, 낙도, 안분, 지족 이런 의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추가해서 알아둘 게 뭐냐면 이 고사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배기와, 그렇죠? 숙제의 고사와 관련이 있는 소재죠. 그러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왔던 시조 4편 중에서 뭡니까? 수양산 바라보면 이 작품하고 연계해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밤 지낸 고사리 벌써 아니 자랐으랴. 이 몸이 이 나물 아니면 조석 어이 지내리라는 것에서 이 몸은 바로 화자 자신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이 이 나물은 바로 고사리를 나타내고, 그죠? 이 고사리가 없으면은 아침 저녁 식사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지낼 수 없다라고 서리적인 표현을 사용을 함으로써, 그죠? 자신이 이렇게 소박하게 살겠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일수에서 내는 거는 근데 우리가 조금 알아둬야 되는 게, 요렇게만 보면은 그냥 자연친화적인 내용이다. 자연 속에서 살겠다. 요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 이면에 있는 내용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 바로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지조를 지키며 살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실제로 이제 이 작품의 그 작가가 조전성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바로 광해군 시절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광해군 시절. 그래서 광해군이 자신의 생모를, 그렇죠? 왕비로 추대하는 것을 반대하다가, 그렇죠? 파직당한 후 은거하는
삶을 살게 된 그런 인물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임금이, 그러니까 지금 광해군이라고 하는 인물은 뭡니까? 왕비의 몸에서 나온 자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신분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서자와 가까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광해군이 이제 왕권을 잡게 되니까 자기의 엄마를 왕비로 이제 추대하려고 한 거예요. 신분 자체가 굉장히 낮은 사람인데, 알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파직당한 다음에 응거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응거하는 삶을 살면서 이런 작품을 지었기 때문에 그 이면에는 바로 뭐다? 지금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기와 숙제고사와 관련이 있다고 한 내용이 바로 자신의 이런 응거하는 삶 자체가 바로 뭐다? 배기 숙제와 유사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고사리라고 하는 소재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자연 속에서 안 빈답도 하면 살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자신이 파직당한 이유가 바로 이 부조리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종의 자신의 지조, 절개 이거를 지키겠다라는 의미가 그 이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를 보도록 합시다. 자, 아이야 도롱이 삿갓, 그쵸? 그래서 아이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자, 아이야 도롱이 삿갓 차려라. 동쪽 시내에 비 내린다라는 거죠. 자, 이제는 바로 뭐다? 서쪽 산에서 동쪽 시내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시상전개 두 번째 바로 동쪽을 이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아이한테 지금 차려라 하고 명령을 내리고 그 도롱이 삿갓은 그 조선시대에 있던 비옷이랑 이제 모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 예전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비 오면은 요런 삿갓에다가 이상한 그 지푸라기로 된 옷 있잖아요. 그걸 도롱이와 삿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쪽 시내에 비 내린다. 기나긴 낚싯대에 민을 없는 낚시매어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이 낚싯대. 그렇죠? 이것도 역시 바로 뭡니까? 지금 생활도구고 소박한 삶을 나타내는 생활도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민을 없는 낚시를 맨다. 바늘이 없는 낚시를 맨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이거는 바로 역시 중국의 고사 바로 주나라 여상의 고사. 여상이라고 하는 옛 이야기와 연관이 있는, 그렇죠? 고사와 연관이 있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욕심 없는 마음. 자, 이렇게 심정으로만 얘기하면은 우리가 많이 배웠던 작품 중에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추강의 추강의 가을이들이 고기들이 뭐 살찐다. 그래서 그 낚시 들이치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그렇죠? 그래서 빈배에 노저어서 이제 오는구나 이런 시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고기를 잡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낚시하는 행위 자체가 고기를 잡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야. 자연을 즐기는 풍류적인 행위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의미로 보면 욕심 없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나라 여상의 고사를 보면은 주나라 여상은 이렇게 자연 속에 응거하면서 자기를 알아줄 왕을 기다립니다. 알겠죠? 바로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서 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자신을 알아주는 군주를 기다리는 마음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자, 그래서 낚시를 메어서 저국이 놀라지 마라. 내 흥겨워 하노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는 이렇게 낚시하며 지내는 게 너무 즐겁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화자의 정서를 직접 제시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일종의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이다
한자성어로는 강호 한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삼수로 넘어가 봅시다. 그죠? 그래서 이 작품은 그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들어봐서 알겠지만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자연 친화를 주로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근데 그 이면에 이런 고사들을 자꾸 인용을 하는 점은 자신의 이런 지조와 절개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수양산 바라보면하고 굉장히 공통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양산 바라보면도 화자 자신의 그런 지조와 절개를 굉장히 강조하는 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은 그 공통된 주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삼수를 봅시다. 아이야. 죽조반다오. 그래서 이건 아침 먹기 전에 먹는 죽을 얘기하죠. 역시 소박한 음식이죠. 그래서 죽조반다오. 남쪽 논밭에 일 많구나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지금 시상전개 세 번째. 바로 이제는 남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서투른 따비는 누구와 마주 잡을 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따비는 이제 풀뿌리를 뽑거나 밭을 가져 쓰는 농기구인데 두 사람이 하는 건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와 맞잡을 것인가라는 거죠. 그렇죠? 즉 맞잡을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그렇죠? 서리법을 사용해서 바로 뭐다? 바로 서툰 따비지를 혼자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걱정을 담고 있는 구절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어라 성세군경도 그죠? 태평한 세월에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것도 역구는 이신이라 해서 임금님의 은혜신이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점은 일종의 유교적 충사상이 담겨 있는 부분이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점은 바로 뭐다? 이렇게 임금님을 계속해서 생각한다라는 거,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는 여기서 화자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뭐다? 사실 자연에 은거하면서도 현실 정치에 대한 그렇죠? 관심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속세에 대한 일종의 미련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점을 볼 수가 있다는 건데, 이런 점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그 교과서에 나왔던 작품 청산별곡에도 보면은 가던새 본다, 물 아래 가던새 본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은 약간 미련적인 측면을 나타낸다는 점으로서 공통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두어라 성세군경도 역구는 이신이라 해서 임금님의 은혜구나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마지막 사수를 보도록 합시다. 아이야 소명여 내어라 북쪽 마을에서 쇠술 먹자라는 거죠. 자, 이제 북쪽 마을 바로 시상전개 네 번째, 바로 북쪽의 모습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순서대로 서쪽, 동쪽, 남쪽, 북쪽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잔뜩 취한 얼굴을 달빛에 실어오니 어즈버 희왕상인을 오늘 다시 보는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희왕상인은 세상일을 입고 한가하고 태평하게 숨어 사는 사람을 나타내는데, 이 사람은 바로 사실 누구를 가리킨다? 누구를 가리킨다? 화자 자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술 먹고 온 사람은 화자 자신이잖아. 정철에도 보면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뭡니까? 그 지역 이름이 갑자기 까먹었네. 회항 내 이름이 때만 마침 같구나라고 하면서 그 예전에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했었던, 대표적으로 그 선정을 펼쳤던 그 사람의 이름에서 그 사람의 모습을 다시 고쳐 볼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런 사람처럼 선정을 베풀겠다 이런 걸 나타내듯이,
지금 이 화자도 바로 뭐다? 지금 이 희왕상인의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태평한 세월에서 이제 숨어 사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화자 자신을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오늘 다시 보는구나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고사를 인용한 내용이긴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한가롭게 세상 일을 읽고 일을 읽고 한가롭게 사는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죠. 그래서 이 작품이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말하면 약간 좀 까다로운 작품이 될 수는 있긴 합니다. 왜? 솔직히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과 이면에 숨은 표현, 중간중간 나오는 표현들이 좀 되게 모순되는 것들이 꽤 많은 작품이에요. 알겠죠? 어떻게 보면 이 화자 자신의 그런 그 모순되는 심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막 충절을 지키, 자기는 난 지주와 절개를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하니까 뭡니까? 아예 음거하는 삶을 선택하지만 그러면서도 은연중에는 계속 정치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그렇죠?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그러니까 일종의 의식은 자연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자꾸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누앙사와 마찬가지로 이 작품도 약간 조금씩 중간중간 부딪히는 부분들이 존재해서 학생들이 그냥 바로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파악하기는 조금 힘든 작품이라는 것도 유념을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냥 빨리 작품을 후딱 끝내버리고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드디어 이제 농무랑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자 농무 신경님의 농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정리부터 하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자 현대시이고 남서정시이고 농민시라고 합니다. 농민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시죠. 성격은 사실적이고 그다음 묘사적이고 그림 그리듯이 묘사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비판적 당시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 작품의 배경 자체가 이제 1970년대, 80년대 공업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경제 발전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에 반해 소외되고 있는 농촌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알겠죠? 자, 제재는 농무. 농무가 바로 농사를 하면서 추는 춤. 일종의 우리가 뭐 사물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농민들이 그 뭐 중간중간 행사할 때 추는 춤이잖아요. 바로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자, 주제는 바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민들의 현실과 그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특징은 첫 번째로 그렇죠? 농민들의 소외된 현실을 직설적으로 드러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역설적인 상황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농민들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소설. 임꺽정에 나오는 인물을 차용하고 있죠.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쉬운 일상어를
일상어를 사용하죠. 이런 점은 좀 전에 배웠던 호화국하고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내용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일상어를 사용한 목적은 다르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쉽게 이제 다가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아까 호화국 같은 경우는 일종의 자신의 그런 전원적 삶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농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소재들이나 이런 것들의 일상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입니다. 알겠죠? 이런 거는 두 작품의 공통점은 일상어를 사용한다는 거, 하지만 그 목적은 다르다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봐두는 게 사실상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방식인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신경님의 농무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막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공연이 시작한다, 끝난다? 끝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작품의 시작과 동시에 뭡니까? 공연이 끝난다는 거죠. 공연이 끝났다는 걸 지금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나타낸다? 바로 일종의 허탈감을 나타내 준다고 보고, 다음 이거를 하감적 이미지로 보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일종의 쇠락해가는 농촌 현실을 상징하는 말이다, 비유한 말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서 잔치를 했으니까 북적북적 했을 텐데, 끝나니까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휑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일종의 바로 뭡니까? 쓸쓸함의 정서를 유발을 하더라는 거죠. 일종의 허탈감, 그렇죠? 상실감, 이런 걸 드러내 준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치? 자, 여기서 지금 화자는 지금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는 화자가 농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로 뭐다? 농촌 문제의 범위를 확대시켜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나만 하면은 내 문제겠지만, 우리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사실 지금 여기서 묘사되는 농촌의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닌 이 농촌을 살아가는 모든 농민들의 문제다라고 해서 의미를 확대시켜 준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해서 분은 이제 화장이에요. 그 공연을 해서 얼굴에 화장을 했는데 그걸 제대로 다 지우지도 않고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화자는 사람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무엇 때문에? 바로 현실의 고달픔과 울분을 잊기 위해서라는 거죠. 일시적으로나마. 실제로 청산별곡도 보면은 뭡니까? 그 화자가 마지막에 그 산에 가서도 괴로움을 잊지 못하고 바다에 가서도 괴로움을 잊지 못해서 결국은 술 먹고 잊었다, 일시적으로 잊었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과도 연관을 볼 수가 있다는 거, 연관지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아예 대놓고 지금 뭡니까? 화자의 정서를 직접 표출을 하고 있죠. 겉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꽹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뿐. 그쵸? 자, 천업집 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라는 거죠. 즉, 공연을 하는데 공연을 보러 오는, 쫓아오는 애들은, 사람들은 어린아이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즉, 바로 뭐다?
여기서 드러내는 것은 뭡니까? 많은 청년들이 농촌을 떠난 현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일종의 이촌 향도 현상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일을 돈 벌기 위해서 도시로 떠나버렸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시골에는 늙은 사람 아니면 어린아이만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악을 쓰면 따라부터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그렇죠? 서리미처럼 해해대지만, 자 여기서 이제 꺽정이는 바로 임꺽정을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서리미라고 하는 인물도 이제 홍명희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자 묶어가지고 쓰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홍명희의 소설 임꺽정의 인물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성격은 완전히 다른 인물이었어요. 작품에서도 서로 다르게 제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추구한 거는 바로 뭐다? 바로 당대 현실에 대한 분노. 그렇죠? 바로 당대 현실에 대한 그렇죠? 대해 분노하여 저항한 인물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자도 이 사람들처럼 저항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해되지만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방법이 있다 없다. 발버둥 터봤자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바로 자신의 현실에 대한 자조적 표현이다. 자기 현실을 굉장히 차갑게 비웃고 있는 거죠. 스스로 씁쓸하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는 이런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농촌에서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발악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자, 대놓고 아예 얘기를 하고 있죠.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당대 현실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공업 중심의 그런 그 육성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농촌은 소외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농사 지어봐야 오히려 그 비료값도 안 나와서 빚만 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현실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을 와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또 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화자는 지금 먼저 처음에 쇠전을 거쳐 가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도수장으로 갑니다. 그렇죠? 쇠전이 뭐냐면 소를 사고 파는 시장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도수장이 바로 뭐냐면 소나 돼지 같은 거는 이제 도사라는 곳을 도수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조선시대까지, 아니 조선시대도 아니죠. 일제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소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 민족한테 소는 가족과 같은 존재예요. 알겠죠? 가족이자 일종의 그런 노동력이자, 알겠습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필수인 그런 존재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불고기 같은 게 발달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소고기를 예전에 잘 안 먹었어요. 왕 아닌 이상, 왕이나 엄청난 부잣집이 아닌 이상은 못 먹었어요. 알겠죠? 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소가 이제 늙어서 죽으면은 소를 잡아먹고, 근데 늙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죽은 소 같은 거는 고기가 굉장히 질기고 냄새 나거든요. 그래서 양념을 해서 먹는 그런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바로 뭐다? 농촌에서 소를 사고 팔고 하는 시장에서 나와서 도살장으로 가는 거야. 즉, 소 역시도 어떻다? 예전에는 가족이라고 여기던 그 소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너무 현실이 힘드니까 소를 팔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소는 결국 어떻게?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그 고기가 되어버리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나타낸다? 바로 자, 가족과 같은, 그렇죠? 같은 존재이자, 그렇죠? 자, 귀중한 노동력인 소마저, 그렇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을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자, 요거 그렇죠? 중요한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신명은 원래 신이 나가지고 이제 나온 흥이 나는 것을 신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지금 이 상황이 신명이 나는 상황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일종의 바로 뭐다? 이 신명을 첫 번째로는 바로 농민의 울분을 이렇게 신명으로 바꾸어 표현했다. 일종의 단어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앞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술을 마셨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일종의 바로 뭐다? 일시적으로. 그렇죠? 적으로 현실을 잊고, 그렇죠? 신명이 나서 울분을 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일본어로 해석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해요. 여러분도 학교 선생님 아마 일본어로 설명하는 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신명이 난다. 그렇죠? 자,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굴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마지막 두 줄은 바로 뭐다? 농무를 추는 모습을 드러내고 이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울분과 한의 표출이다.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한 울분과 한의 표출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드디어 이제 시험법이 마지막 작품이네요. 바로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자, 요거 하고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역시 정리부터 한번 하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자, 형식의 얽매임 없이 쓴 자유시이고 서정시입니다. 자, 성격은 역시 마찬가지 농무와 마찬가지입니다. 비판적이고 풍자적입니다. 자, 제재는 세적. 다음 주제는 바로 암울한 현실에 대한 좌절감과 비판을 담고 있죠. 이 작품의 시대는 1970년대 시대는 비슷해요. 앞에 있었던 농무와 알겠지. 그런데 화자가 이제 작가가 관심 가지는 분야가 달라요.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는 바로 이제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일종의 비판, 풍자가 담겨 있는 작품이고, 농무는 바로 공업 중심의 그런 그 뭡니까 산업화 이런 걸로 인해서 소외받는 농촌 현실을 비판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시대는 같지만 그 작가가 주목하고 있는 사회 문제는 다르다는 거 봐야 돼요. 자, 특징은 저 첫 번째로, 그렇지? 자, 애국가의 시작과 끝에 맞추어 시상이 전개가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애국가의 시작 부분이, 마지막에는 애국가의 끝나는 부분이 등장을 해요. 자, 그 다음 냉소적인 어조, 냉소적 어조. 그 다음 단어적 표현 등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현실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다 적었습니까? 다 적었어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그죠? 자,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당시 이제 1970년대, 80년대까지 이제 그 극장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영화 시작하기 한 10분 전에 애국가가 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요. 알겠죠? 그리고 애국가 끝나면은 그 대한뉴스 해가지고 이제 그 뉴스도 잠깐씩 등장을 해요. 알겠습니까? 사회 현실을 뭐 알린다 이런 취지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바로 뭐다? 그 군사독재 정권 일종의 홍보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내용들의 뉴스들이 많이 그 제시가 됐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영화를 보러 왔는데 지금과는 다르게 강제적으로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던 그런 현실의 모습이 지금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봅시다. 바로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자, 여기서 영화가 시작한다라는 걸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바로 영화관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고, 자, 요건 이제 우리가 다 봐야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도 역시 화자, 그리고 화자를 포함한 같이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을 나타내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화자는 바로 현실의 구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이고, 여기서도 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라고 표현함으로써 바로 뭐다? 의미를 확대시켜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각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일제히 한 번에 타바박 다 일어난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바로 뭐다? 획일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자,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애국가를 경청한다고 표현을 해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대에 살았어. 영화만 보러 가면 주구장창 애국가가 나와. 그럼 당연히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듣겠어요?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애국가를 경청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뭐다? 반어적 표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다? 강요에 의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경청하지 않는 건데 여기서 반어적으로 경청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삼천리 화려강산에 자, 우리나라가 이제 뭡니까? 애국가에 보면은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화자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당연히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죠, 그렇죠? 이거는 역시 바로 우리 그 조국 국가를 얘기를 하는데 역시 반어적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천리 화려강산에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 무리를 이루며 갈대숲을 이륙하는 흰 새떼들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흰 새떼들은 바로 뭐다? 갈대숲을 날아서 자유롭게 다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흰 새떼들은 자유로운 존재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뭡니까? 우리의 처지, 화자의 처지와 흰 새떼들의 처지는 서로 어떻게 되고 있다? 대조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됐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갈대숲을 이륙하는 그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그쵸? 자, 여기서 끼룩거리는 건 새의 울음소리를 지금 뭡니까? 그 표현을 한 거죠. 끼룩거리면서 일종의 음성
상징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바로 뭐다? 그 중에서 의성어인데 바로 끼룩거린다는 거 웃음소리랑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바로 애국과 엄숙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 그리고 냉소적 태도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1열, 2열, 3열 횡대 그렇죠. 그래서 1열, 2열, 3열 횡대 이런 거는 주로 군대에서 보는 그런 군사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다? 획일화를 강요하는 군사 문화의 사회적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종의 풍자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내고 그렇죠? 이 세상은 바로 화자가 살고 있는 세상 그렇죠? 여기서는 바로 화자가 있는 세상 즉 군사 독재 정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떼어내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그러면 이 흰 새떼들이 날아가는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라고 하는 공간은 바로 어떤 공간? 바로 자유와 이상이 있는 그런 공간이고 일종의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바램을 화자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그렇죠? 그렇죠?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내고 이 세상 막 어디론가 날아갔으면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다 적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박스를 하나 표시를 합시다. 우리도 우리들끼리부터 날아갔으면 한다는 것은 바로 화자가 어떻게 하는 거? 화자가 지금 현재 바라고 있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날아갔으면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어두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합시다. 그죠? 자, 다 적었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마지막 부분. 자, 그래서 우리의 대를 이루며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뭡니까?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요. 그렇죠? 지금 뭡니까? 요 부분은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바로 애국가의 끝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애국가 제창이 끝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요.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즉, 이 현실에서, 군사독재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렇죠.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좌절감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서 드러나는 게 바로 비장미. 이상을 추구하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서 이상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낸 게 바로 이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군사독재 정권에서 획일화를 강요하는 그런 사회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담고 있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결국은 벗어날 수 없는 화자의 좌절감을 노래한 작품이 바로 이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라는 작품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농무와 시대는 같지만
주목하는 사회 문제는 다르다는 거 역시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시험 범위 끝입니다. 알겠죠? 쉬는 시간 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 지난주 숙제에서 이제 수업 안 했던 부분 문제도 좀 풀어야 될 거고 오늘 과제도 조금은 풀어야지 아마 좀 그 부담이 적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